대중의 반역과 오늘날 한국 과대민주주의 현상에 대한 비평.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그의 저서 대중의 반역에서 급격히 부상하는 대중이 만들어낼 사회적 정치적 위기를 예리하게 통찰했다. 20세기 초반 유럽 사회 전반에 퍼진 대중화 물결을 주시한 그는 대중이 자율적 성찰과 비판적 사고를 결여한 채 스스로를 절대화하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통찰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이 겪고 있는 이른바 과대민주주의 현상, 즉 정치,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수적 다수의 목소리가 무조건적 정당성을 얻으려는 경향은 오르테가가 지적한 대중사회의 병리적 요소들을 다시금 환기한다. 오르테가에 따르면 대중은 특별한 재능이나 소양 없이 평균적인 삶에 만족하는 다수다. 이는 개인 스스로 자기 삶의 목표와 가치체계를 심층적으로 고민하기보다 사회가 제시하는 편의적 표면적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문화 미디어 전반에 퍼져 있다. 개성보다는 유행을 따르려는 심리가 더욱 자극받고 주체적 문제의식을 지닌 소수의 목소리보다는 대중이 선호하는 콘텐츠가 훨씬 쉽게 주목받는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대중은 간편한 정보에 의존하거나 감정적인 호응만을 좇는 양상을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과 SNS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길고 복잡한 설명 대신 짧고 자극적인 자막이나 밈으로 이슈를 소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오르테가가 우려했던 깊이 있는 이해 없이도 곧바로 확신에 도달하는 태도를 더욱 강화한다. 대중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의 엘리트가 구축해온 권위와 전문성을 불신하는 태도다. 오르테가는 대중이 공적 의제에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어느 전문가나 지식인보다 옳다고 믿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지식인층, 학계 혹은 전문 기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일정 정도 신뢰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근거가 희미한 유튜브 영상이나 자극적인 음모론적 게시글 하나로 전체 여론이 뒤집히는 일을 자주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연간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지식체계를 기반으로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다수 대중은 그러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머리가 아픈 과정을 귀찮아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에 더욱 공감한다. 이때 제기되는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과학적 근거가 필요한 사안일수록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묵살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의 합리적 진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특정 사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왜곡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지적했듯 대중은 본질적으로 평범함에 안주하려는 심리를 공유한다. 삶의 질이 보편적으로 향상되고 일정 수준의 민주적 제도가 갖추어지면 사람들은 더 나은 방향으로 스스로를 개발하거나 지성의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지금의 안락함에 만족하며 무분별한 소비와 자극을 추구하기 쉽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정치 영역으로 이어질 때 민주주의는 양적 확대만을 지향하는 과대 민주주의로 전락할 위험을 맞게 된다. 한국에서는 대중이 간단한 구호나 이슈에 빠르게 결집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SNS, 커뮤니티, 댓글창 등에서 나타나는 순간적 여론의 위력은 놀라울 정도다. 특정 이슈에 대해 감정적으로 과열된 반응이 나오면 정치인들은 민심이라는 명분 아래 즉각적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민심이 충분한 토론이나 정보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 쉽게 변한다는 데 있다. 오르테가가 말한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확신하며 곧 잊어버리는 대중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셈이다. 정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분명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목표이자 가치다. 다만 참여의 목적이 성숙한 시민 담론의 형성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이 우려스럽다. 최근 한국에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사실적 근거나 이성적 토론보다는 우리가 옳고 너희는 틀렸다는 정서적 분열과 집단적 선동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언론 환경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클릭수를 우선하는 미디어들은 대중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극적 기사나 편파적 해설을 제공한다. SNS 알림이나 포털 실시간 검색어 등은 더 극단적인 여론을 부추긴다. 그 결과 시민들이 의견을 나누며 함께 진실에 다가가는 공론장은 점차 파편화되고 합리적 토론의 장은 소음으로 가득 찬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다. 오르테가는 이런 현상을 대중 스스로가 자기 이해에 근거하지 않고 부정확한 확신에 기대어 행동한다고 묘사했다. 또한 이러한 대중이 권력을 쥐게 될수록 공동체의 합의와 균형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현재 그러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렇다면 과대 민주주의로 치닫는 대중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오르테가는 엘리트가 제 역할을 회복하고 대중에게 건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적 맥락에서 이는 지성인이나 전문가 집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 행정가, 언론인, 교육자,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영역의 의제 설정자가 공적 책임 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첫째, 지식인과 전문가 그룹은 과학적 근거와 심층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설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중의 요구에 맞춰 지나치게 단순화된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어려운 내용이라도 공공담론을 풍성히 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여해야 한다. 둘째, 언론과 미디어는 자극적 클릭수 경쟁 대신 진실성과 심층성을 중시하는 보도 행태를 되찾아야 한다. 대중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형식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사안만큼은 분량과 시간을 들여 해설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교육 현장에서 시민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학생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분별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다. 넷째, 정치권은 인기 영합보다 공익 추구를 우선해야 한다. 대중이 원하는 것만 즉각적으로 수행하기보다 장기적인 국가 발전 방향과 가치를 고려해 정책을 제시하고 그 정당성을 대중에게 끊임없이 설명해야 한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대중의 반역에서 전한 경고는 1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 현실과도 겹쳐진다. 대중이 권력을 쥐었을 때 그것이 반드시 더 나은 사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역설은 역사를 통해 수도 없이 증명되었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뜻을 반영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소중하지만 과대 민주주의, 즉 제대로 된 숙이나 성찰 없이 대중의 순간적 열망에 휘둘리는 정치는 공동체를 깊은 분열과 혼란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오르테가는 사회가 건강하려면 대중이 엘리트에게 배우고 엘리트는 대중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단순히 지배층 대 대중의 위계 질서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고 대중은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로 함께 협력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 것이다. 현대 한국 사회가 과대 민주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중이 민주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더 깊이 있는 성찰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동시에 오르테가가 강조한 엘리트의 리더십과 윤리 역시 중요하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통찰은 단순히 20세기 초 유럽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등장하는 과도한 대중주의의 문제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메시지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오늘날 한국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대중이 완전한 사회 세력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대중은 개념상 자신이 자신을 지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도를 해서도 안 된다. 사회를 지배 통치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존재이다. 대중에 의한 지배라는 이 사실이 오늘날 현대사회를 최대의 사회적 위기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대중의 반역이다. 도처에서 희생양을 찾는 대중의 광기로 세상은 빛나 보이지만 그 내면은 타락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대중의 반역을 저술한 오르테가에게 있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권력이 투표를 통해 탁월한 소수에게 주어질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과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평균적인 인간, 그저 그렇고 그런 인간이 권력을 원하고 자신과 비슷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혐오함으로써 균질화된 공백들로 구성된 사회를 촉발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과학자들이 전문화를 확대시킨 것을 비난했다. 과학자들은 이제 배운 무식자가 됐고 극도로 사소한 것은 많이 알고 큰 그림은 놓친 채 자기만의 좁은 관심 영역에 몰두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 과학자들을 자기만족적이며 극히 현대적인 쾌락의 형태라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주변의 모든 부문에 번져가는 문화적 결핍은 상당 부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일종의 문화적 사회진언론자 내지는 이체주의자였다. 예술의 비인간화에서 그는 현대예술의 본질적인 기능은 대중을 두 계급으로, 즉 현대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급과 그렇지 못한 계급으로 나누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엘리트, 즉 섬세한 감각을 지닌 특권적 소수는 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을 재확인하고 역사적 과정에 상존하는 불활성 물질인 멍한 사회 대중과 차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천박한 대중들은 늘 시인에게서 그 이면에 감춰진 인간을 찾으려 하며 순수하게 미적인 감각에는 별 관심이 없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보기에 과학적 대중사회는 섬세한 것들에 대해 똑같이 적대적이었다. 대중은 1980년 서울의 봄 이후 갑자기 출현해 사회의 주요 장소를 차지했다. 예전에는 존재했다고 해도 사회 무대의 뒤편에 있어서 간과되었지만 이제는 전면에서 조명을 받는 주역이 된 것이다. 사회는 언제나 소수와 대중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 역동적 통일체이다. 소수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개인이거나 개인들의 집단이고
대중은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집합이다. 대중을 단순히 노동대중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대중이란 평균인이다. 또한 대중이란 특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시하면서 불편함보다는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 모두를 의미한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우수한 전통을 지닌 집단에서도 대중이나 범인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질상 자질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전제로 하는 지적인 생활에서조차 자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질을 평가할 수도 없고 정신구조상 부적격인 가짜 지식인들이 점차 승리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사회에는 원래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서 그런 재능이 없이는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와 활동과 기능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를테면 평문, 예술이나 공공문제에 관한 정치적 판단과 통치의 기능을 예로 들 수 있다. 예전에는 자질이 있거나 적어도 그런 자질이 있다고 자처하는 소수가 이런 전문 활동에 종사했다. 대중은 이런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다. 만일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에 필요한 자질을 갖춰야 하고 대중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다시 말해 건강한 사회적 역학관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소수의 활동 영역을 떠맡으려는 대중의 결정이 이들 분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의 정치 물갈이란 바로 대중의 정치 지배를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는 과대민주주의를 목격하고 있다. 여기서 대중은 법을 따르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물리적 압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열망과 욕망을 실현시킨다. 우리 시대만큼 다수자가 직접적으로 지배권을 휘두르는 시대는 역사상 일찍이 없었다. 동일한 현상은 다른 분야, 특히 지적인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평균인이 자신이 평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착의 평범함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어디서든 실현시키려는 데 있다. 대중은 모든 차이, 즉 우수하거나 개성이 있거나 자질이 있거나 선택되는 모든 것을 억누른다. 모든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따돌림을 당할 위험이 있다. 물론 이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 대중과 전문적인 소수의 복합체였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은 대중일 뿐이다. 이것이 난폭한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낸 우리 시대의 가공할 현상이다. 이러한 대중 승리에 대해 20세기 스페인의 문명 비평가인 오르테가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었다.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 앞으로도 유럽의 지배자로 군림하면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상 불과 30년도 되기 전에 유럽 대륙은 완전히 야만 상태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며 법적 물질적 기술은 소멸되며 삶은 위축되어 버릴 것이다. 이러한 대중의 삶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 우선 모든 면에 파고든 물질적 편의를 들 수 있다. 평균인이 자신의 경제 문제를 이처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다. 어느 계층이든 각 사회계층 내의 평균인의 경제적 전망은 날로 호전되었다. 또한 현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는 누구나 자신의 삶을 확장하고 안전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새 인간에게 제시된 삶이란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모든 차원에서 거침이 없는 것이다. 과거의 서민들에게는 이런 삶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런 사실과 그 중요성을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만인이 평등한 사회에서는 어떤 방해나 제한도 받지 않게 되었다. 아무것도 그의 삶에 제약을 가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이런 조건들로 이루어진 상황과 조금이라도 흡사한 생활환경에 놓인 적은 결코 없었다. 과거 평민에게 삶이란 무엇보다도 제약과 의무와 예속, 한마디로 말하면 압력을 의미했다. 하지만 오늘날 새로운 인간을 둘러싼 세계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으며 그 어떤 금지나 제지도 없다. 오히려 그의 욕망을 자극하여 무한대로 만든다. 이제 우리는 현대 대중의 심리 분석표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기록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삶의 욕망, 곧 개성의 무한한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의 편의를 가능케 해준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배은망덕이다. 이는 응석바지 어린이의 심리를 구성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자신이 호흡하는 공기를 두고 타인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응석바지 대중은 물질적 사회적 조직이 공기와 다름없이 주어진 것이고 외견상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기원을 갖고 있고 너무 완벽하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다. 우수한 인간은 자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데 반해 평범한 인간들은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자신에게 만족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로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대중이 아니라 우수한 인간이다. 우수한 인간은 어떤 탁월한 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지 않을 경우 그 삶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그는 봉사의 필요성을 압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강제할 더욱 복잡하고 힘겨운 새 규범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규율에 따라 사는 삶, 고귀한 삶이다. 고귀함은 권리가 아니라 요구와 의무를 통해 드러난다.
곧 노블레스 오블리제 고귀한 의무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습적인 혈통 귀족 양반을 얘기할 때 그것을 공공의 권리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래 의미, 곧 귀족 양반이라는 말의 어원은 본질적으로 역동적인 것이다. 귀족 양반이란 고귀하고 잘 알려진 사람을 가리키며 무형의 대중보다 특출하기 때문에 알려지게 된 유명인을 뜻한다. 그러니까 고귀하다는 것은 용감하다거나 우수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나는 귀족 양반이란 용어를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현존 상태에서 의무와 요청의 세계로 뛰어드는 용감한 사람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반면 소극적인 사람은 외부의 힘이 탈출을 강제하지 않는 한 정지 상태로 자기 자신을 격리시킨 채 언제까지나 그 속에 안주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런 식의 사람을 대중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오늘날의 대중이 과거 어느 시대와 달리 탁월한 자들을 대체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집불통의 대중이다. 따라서 이들이 문명화 과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한국 역사에서 일반 대중이 매사에 어떤 분명한 견해를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종교와 전통, 경험, 격언, 그리고 습관적인 생각은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물이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를테면 정치나 문학에 대한 이론적인 견해를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 반해 오늘날의 평균인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매우 분명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래서 경청하는 습관을 잃어버렸다.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이미 갖고 있는데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는 들을 때가 아니라 판단하고 판결하며 결정할 때이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면서도 눈이 멀고 귀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생활에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관여한다. 이건 장점이 아닌가? 그렇지가 않다. 평균인이 갖고 있는 견해는 진정한 것이 아니며 교양도 마찬가지이다. 견해는 진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 견해를 갖고 싶어하는 자는 먼저 진리를 구하고 진리가 요구하는 논리 규칙을 수락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토론하면서 상대방의 최종 입장을 존중해주지 않는 곳에는 교양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실력 행사와 야만성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것이 대중의 반역이 초고속망으로 진행되는 한국에서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근거를 제시하거나 마련하려 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는 태도를 취하는 유형의 인간이 출현했다. 여기에 새로움이 존재한다. 그것은 근거를 갖지 않을 권리, 곧 무근거의 근거다. 나는 여기서 능력도 없으면서 사회를 지배하겠다는 결의를 보이는 매우 분명한 대중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발견한다. 이러한 대중은 토론을 할 때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최고 권위를 본능적으로 거부한다. 따라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토론의 중지이다. 결국 대중은 정상적인 절차들을 모두 폐지하고 바라는 것을 직접 강요한다. 때로 폭력은 이성과 정의를 옹호하기 위해 사전에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 본 뒤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대중의 직접 행동은 폭력을 제1의 이성으로, 엄밀히 말하면 유일한 이성으로 선언하고 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세계적이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하나의 동질적인 대중이 공적 권위를 제압한 다음 반대 집단을 모두 진압하고 전멸시키고 있다. 쪽수의 물리량과 익명의 보호막 위에 써있는 이 엄청난 군상들을 보고 누가 이렇게 말하겠는가? 대중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과의 공존을 원하지 않는다. 대중은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싫어한다. 사회생활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대중의 심리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선천적이고 근본적으로 삶이란 수월하고 풍요로우며 비극적 제한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평균인은 그 내면에 지배의식과 승리감을 갖고 있다. 둘째, 이런 지배의식과 승리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게 해주고 그의 도덕적 지적 자산을 완벽하고 훌륭한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마치 자신과 자신의 동료만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셋째, 그 결과 신중함이나 심사숙고, 절차나 유보도 없이 직접 행동 체계에 따라 매사에 개입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킨다. 인간의 삶 중에서 등장할 수 있는 가장 모순적인 삶의 형태가 자만에 빠진 철부지이다. 철부지는 집 밖에서도 집 안에서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보며 돌이킬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뭐든 해도 좋다고 여긴다. 따라서 이런 유형이 지배적인 인간이 될 때 삶이 쇠퇴의 위협, 다시 말해 상대적인 죽음의 위협에 처한다는 것을 알리고 경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어릿광대극에 회오리 바람이 휩쓸고 있다. 산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대개 그 자체가 거짓이다. 대중은 운명의 확고한 지반 위에 발을 내딛지 않는 공중에 매달린 허구의 삶을 즐긴다. 그래서 무게도 뿌리도 없는 이런 삶은 가벼운 시류에도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예술이든 사상이든 정치든 사회적인 관습이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천박한 회오리 위반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매우 뛰어난 조직 세계에 태어나 어떤 위험에도 직면하지 않고 혜택을 누리기만 하는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환경 자체가 일종의 집과 같은 문명이기 때문에 부모 슬하의 철부지는 변덕스런 기질을 벗어 던지고 자신보다 우월한 권위에 귀 기울일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더군다나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의 본질과 대면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